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는데 각각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2회 때는 각각 한 문제, 33회 때는 출제 안 됐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될 거고요. 또 2번은 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위반해놓고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가짜 이름으로 신고했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X로 나왔더라고. 아예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아예 지급하지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암기 프린트 38번에 3번입니까?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38번에 3번. 38번에 3번. 2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5개 법률에 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형법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면 안 된다. 한번 죄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징역 벌금 받으면. 근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부과합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고요.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한 157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몇 페이지인지 보세요. 요약지 한 150, 아까 7페이지 정도. 페이지는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페이지까지 다 암기는 못하니까. 157까지는 안 가는가 보다. 어쨌든 100분의 10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35번에 동그라미 8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라고요. 35번 8번에 없어요. 프린트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4번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법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라고요. 건축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번이 답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농지법도 1년에 한 번.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5개 법률에 있으니까 5개 법률을 비교해야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건축법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1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번 맞아요. 47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감경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면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주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이면 면제해 줍니다. 4번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누가 자진신고했는지 물어도 안 알려줍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4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 완전 상습범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면제 감경받고 4번째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과거 1년 이내나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받을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데 열리문사이버대학교, 평택대학교 이런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의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는데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고 강사도 확보해야 되는데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짧아도 되는 게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고요. 2년이 변호사, 대학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그 다음엔 다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등 3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33번.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 등이 암기 프린터 31번에 까만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공등. 계공등이 있는데 계공등에 해당되는 것은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돈 모으려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 아니고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계공등에게 해당되는 의무이다. 계공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우리도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 분유회 이런 데에서 많이 하죠.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계공등이 아니고, 계공등이란 계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계공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계공등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중소속이고요. 3번은 비밀준수고요. 4번 금지행위고, 5번은 예방교육, 예금이 비결,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이래 있죠. 예금이 비결, 시작. 예금이 비결은 계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까만 별표 위에 보면 계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연수교육, 실무교육 이런 것들은 계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계공에게만,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계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개시 의무, 보정 설정 의무, 보존 의무 이런 거는 계공에게만 있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도 원래는 계공에게만 있는데, 의무는 계공에게만 있는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을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소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날인은 계공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계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사장하고 그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하고 같이 도장 찍어야 됩니다. 2번 분사무소 소속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계약서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대표자,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는 부산에 있는데 계약서 쓸 때마다 부산 가서 도장 찍으러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인권조교 할 때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니까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만 했다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거 법에 정해진 서식 없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죠.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정 서식 없는 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 없습니다.
보수영수증 법정 서식 없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필정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정 서식 없는 게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기 때문에 암기 프린터 10번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주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법정 서식이 있으면 그 법정 서식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들어갈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10번, 9번 모두. 그래서 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화장을 한 자 1번이 답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 사전 신고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은 화장, 개장, 가족,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화장, 개장,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사전 허가받는 거는 미리 허가받는 거는 가족, 묘지, 종중, 묘지,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죠? 문중, 묘지, 법인 묘지, 법인 묘지,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개인 묘지,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암기 프린터 35번에 2번, 3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매장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 사전 허가, 사후 신고 요 3개 구분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2번, 3번에 30일. 2번, 3번 아닌가요? 4번, 5번. 2번, 3번이 아니고 4번, 5번. 사전 신고. 화장은 그 화장하고 싶다고 미리 신고를 화장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니까 이거 요즘 보니까 화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서울에서 죽어도 화장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 더 많이 내야 돼요. 여기는 광주에서 이천 오는데 보니까 화장하는데 한 2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3번 국도 오다 보면 한 2군데 정도 있죠. 본인 지자체에서 해야 싸요. 다른 데로 가면 비싸요. 개인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요.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라고 했고요.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미리 신고, 미리 허가, 사후 신고 3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장이나 매장 이런 거 하려면 원칙적으로 의사의 사체 검안서가 있어야 되죠. 살인사건 나가지고 갖다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의사의 사체 검안서가 있거나, 만약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인후보정을 세워야 돼. 그 마을 주민들 죽었다는 한두 명 죽은 걸 봤다, 자연사한 것 봤다는 걸 적어야 돼요. 36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4번인가요? 34번에 원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34번 맞나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그게 적혀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은 뭐냐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거니까 소송 절차라고요. 그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대신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대신 적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대행,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도 보면 이거 나와 있죠.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는 6개월 이하죠. 6개월 이하.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아까도 나왔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해야 됩니다.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3번에 있습니다. 3번. 56번에 3번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56번에 2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되죠. 근데 56번에 1번에 보면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못해.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이 안 돼요. 등록이 되고 나서 보정 가입을 하고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월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미리 해야 되는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죠. 그리고 나서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돼 있다면. 지금 마지막에 말한 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는 사실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맨날 듣기는 들었는데 헷갈려가지고 틀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는 없죠? 있어요. 늘 신선하고 충격적입니까? (37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근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매각 방식은 호가 경매,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X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X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니까 호가 경매, 이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데 집행법원이 호가 경매를 안 정했을 뿐이에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두 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다. 그 지금 99%가 다 기일 입찰이에요. 정해진 날. 여주법원에 혹시 가보신 분 기일 입찰 안 가봤어요? 여주법원에 한 번도? 기일 입찰하죠.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매각기를 정해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기간 입찰은 어쨌든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호가 경매나 기일 입찰 요거는 그냥 하루 만에 1등 뽑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그 호가 경매는 뭡니까? 입으로 불러가는 거죠. 옆에서 1억 하니까 나는 1억 1천, 옆에 1억 2천, 1억 3천 1억 3천 하는데도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어 놓게. 그러면 집행관이 앞에서 3회 호창해야 됩니다. 자, 1억 3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높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까? 1억 3천. 자, 1억 3천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더 이상 높게 안 부르면 끝. 이제 그 마지막 부른 사람이 낙찰 받는 거예요. 그게 호가 경매입니다. 근데 기일 입찰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표에다가 적어서 냅니다. 그게 기일 입찰입니다. 그 옛날에 호가 경매를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입으로 부르다 보니까 조폭들 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자꾸 쳐다보면서 너 한 번 더 입 움직이면 나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눈치를 주니까 무서워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 못하고 이게 담아버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기간 입찰은 기일 입찰 봉투는 노란 대봉투 크게 돼 있어요. 그 노란 대봉투에다 입찰표 넣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 넣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찰함에다가 투표함처럼 돼 있는 데다 갖다 넣어요. 근데 기간 입찰 봉투는 편지 봉투하고 비슷해요. 작아요. 봉투가 훨씬 더. 왜냐하면 이거는 멀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봉투가 더 적게 돼 있다. 편지 봉투처럼 돼 있어요. 기간 입찰 봉투는.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또는 최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그 사람 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소멸되는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또 인수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세입자 보증금 받아가지고 배당받아 나갈 걸로 예측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5억짜리인데 임차인이 3억 있어요. 3억. 최선순위 임차권 3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3억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낙찰자가. 그러면 5억짜리를 싸게 3억에 낙찰받아도 3억 떠안으면 6억에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를 철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배당 요구를 했다가 종기가 지난 뒤에는 마지막 기일이 종기죠. 자, 기일 입찰 요게 4번이 답인데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암기 프린터 56번 맨 밑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 3번에 보면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더라도 옛날에는 자기가 적어낸 금액이 매수 가격이잖아요. 매수 신청 가격, 매수 가격, 입찰 가격, 응찰 가격 10% 1,000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매수 보증금을. 그러면 남은 잔대금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럼 만약에 1억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해주니까 허가하면 안 된다고 항고를 하려면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빼고 돌려주는데, 그 이율이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56번에 맨 밑에 100분의 10이면 12%입니다. 1,000만 원에 12%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네. 12% 하면 연 120만 원이네. 연 120만 원. 1년에 이자가 120만 원이라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죠. 1,000만 원 보증금을 내놨는데 항고라고 하면 고등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기각되면 돌아오겠죠.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려요. 보통 소송 절차를 보면 뭐 3개월 걸린다, 4개월 걸린다 이런 게 딱 규정은 없어요. 만약 3개월이 걸렸다고 하면 이자가 얼마예요? 3개월분이 3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30만 원은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내놓은 돈보다 소송 절차가 오래 걸려가지고 항고, 재항고 해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면 더 돈 내라고 하진 않고 내놓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안 돌려줍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러한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항고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100% 항고를 했어요. 왜냐면 항고하면 예를 들면 상가면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도 당장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보고. 그러면 항고를 하면은 소송 한 3개월 걸리면 3개월 동안은 그냥 월세 안 내면 살 수 있다고요. 월세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건물주가 월세 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보증 걸어놓은 거 떼게 생긴데 보증금 돌려주라, 월세 줄게 이렇게 하고 안 준다고 대부분 상가 경매 넘어가면.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는 항고를 했다고. 이게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월세 몇 달 안 내고 장사하려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유 없이 항고를 했다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돌려준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는 아예 항고 기각되면 안 돌려준다. 경매에서는 이게 4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번 넘게 출제됐고요. 자, 항고보증금은 5번에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 지금 항고 아까 매각대금 10분의 1을 했죠. 9천만 원이 최저 매각가격인데 1억에 매각됐으니까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임대차 중개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한테도 받고 임차인한테도 받고 각각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 사람한테만 받는 몫이죠. 자,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이 나오네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37은 21 하면 2,100만 원 더하기 1,500 하면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인 경우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요율이 임대차인 경우 0.5%, 3,600 곱하기 3,600만 원 곱하기 0.5%, 5, 35, 5, 6, 30, 18만 원이에요. 쌍방으로부터 합계는 36만 원인데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것 아니면 보수 총액은 이러면 36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근데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18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갑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 암기 프린트 28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받을 수 없는 것. 암기 프린트 47번. 이게 객관식으로서 지금 가장 어렵게 냈죠.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고 또 개수형으로 냈으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패턴입니다. 객관식 중에서.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3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았는데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되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게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래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거래대금 지급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일단 포상금 지급 대상을 봤습니다. 이게 해당되면서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은 요거는 거짓 신고한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습니다. 근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요거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됩니다. 여기 있네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요것도 역시 면제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는 면제 감경 받을 수 있고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거는 2년 이하의 이전액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만 자진신고 대상이죠. 이건 징역 벌금이니까 자진신고 대상 아니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또 아니잖아요. 어렵나요? 답은 니은, 디귿 두 개가 답입니다. 니은, 디귿 두 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먼저 암기하고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즉 암기 프린터 28번하고 47번 두 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분 맞아요? 이거 1시도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마치네. 다 좋은 게 아니고 본인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100%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 개인과외가 아니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하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50번입니다. 5개 간고문이라고 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연락처 기재 안 해도 돼요. 간판 실명제, 간판에는 성명만 기재하면 되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1번은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광고가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아파트 매물을 3억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지금 옆에 아파트 5억인데 왜 우리는 3억에 올려놨냐,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용하지 않겠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용인에서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개업공개사들한테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줬더라고요. 뭐가 착한데요? 올려달라는 대로 매물 그냥 6억 올려달라면 6억, 예 알겠습니다. 7억 올려달라면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착한 공인중개사예요. 말 안 듣고 그거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나갑니다, 이러면 나쁜 공인중개사. 나쁜 공인중개사는 인증서 없고요. 그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눈치 보고 매물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만들고 이러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컨설팅 업자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하남에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 2층에 사무소 크게 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유리창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적어놔서 거기 만약에 중개라고 적어놓으면 불법이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중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제가 중개도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해주죠 이러더라고, 컨설팅 업자. 개업공개사 아닌데 계약서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쓰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게 벌금이 아니고 이 두 개는 과태료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경우, 거래 완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매물 올려놨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어요. 거래 완료됐으면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매물. 그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문제는 그럴때요. 옆에 누가 한 명이 내리는 거예요. 공동중개하면 내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잖아요. 그걸 다른 데서 내렸다는 거는 그 이미 계약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른 데서 계약해가지고 나 계약된 줄 모르고 계속 올려놨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아요. 몰라도 처벌받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명이 내리면 다 내리버린데 옆에 이제 그래 됐구나 생각하고 다 내리는데 보니까 거래가 취소돼가지고 또 다시 올리려면 네이버에서 또 돈 받는데, 광고비. 내리는 건 자유인데 또 올리려면 돈 받는다고요? 그게 어렵다고 저한테 호소하길래, 저 공무원도 아니고 저한테 강사한테 그런 말 해봐야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저기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도 자기들도 그냥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냥 법대로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법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표시사항 누락된 경우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5개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면종가형, 소면종가형 5개가 이거는 그냥 표시 광고하는 경우고,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간, 계계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명시해야 된다. 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이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원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 광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개공 아닌 자가 컨설팅 업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려라. 옆에 10억인데 왜 우리는 7억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항의하고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즉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동형 모의고사 2번 더 남았네요. 2번. 4회까지 하죠. 2번 더 남았습니다. 그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오늘 남은 시간에 한 번 더 공인중개사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뭐 부족한 과목 공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공인중개사법 들었는데 공법 공부하고 있고 또 내일은 공법이니까 민법 하고 있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 그건 엄청나게 그만큼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